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잠시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보수의 품격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있고 또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연이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함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본부에서는요. 계속해서 의혹이 커져만 가는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살펴보겠고요. 관련해서 경찰의 대응에 혹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간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고마운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팍팍한 뉴스 말고 단비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빗길에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더라고요. 서울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조금씩 젖으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너무너무 고마운 단비입니다. 네. 우선 이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시 분당구에서 다리가 무너지면서 시민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우리가 성수대교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멀쩡한 다리가 왜 무너졌는지 너무 궁금한데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오전 9시 45분쯤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가 이 정자교의 난간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사고로 40대 여성 한 명이 숨지는 상황이 됐고 또 20대 남성도 허리 등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교가 위에서 그러니까 이 인도가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 두 사람이 아래로 추락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1993년에 이 다리가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분당 신도시 조성과 함께 완공이 됐었는데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인도가 붕괴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많은 비가 이제 어젯밤부터 내렸던 만큼 이게 어떤 시설물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강풍으로 인해서 어떤 이 신호등이나 아니면 전봇대 이런 게 좀 흔들려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인재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도 필요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후진국형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5일 식목일이기도 하지만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전국 9개 지역에서 총 6명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수도권 선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언론의 관심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뽑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국 9곳에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선거는 3곳입니다. 국회의원 1곳으로 전북 전주시 을이고요. 기초의원 2곳 전북 군산시나 경북 포항시나입니다. 이렇게 재선거가 3곳, 보궐선거 6곳입니다. 기초단체장 1곳입니다. 경남 창녕군수로 뽑습니다. 교육감도 1곳입니다. 울산 교육감을 뽑게 되고요. 네.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2곳, 충북에서도 울산에서도 경남에서 경북에서 이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또 보궐선거로 뽑게 됩니다. 지금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정된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같이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투표가 가능하고요. 모바일 신분증 같이 화면 캡처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배송된 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요 선거 후보자들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단 유일한 국회의원 재선거 전북 전주시 을입니다. 이곳은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됐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당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 강성희 진보당 후보, 무소속 임정엽, 김광종, 안혜우, 김호서 후보 등 6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공천 안 했는데 김호서 후보와 임정엽 후보가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태고 또 선거 전 유세를 하면서 당선이 되면 복당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울산 교육감 선거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지난해 12월에 고 노호키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네. 사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자녀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 함께 등교하는 모습으로 이 차별과 갈등을 극복했다. 이렇게 좀 지역사회에서도 평가가 좋았는데 안타까웠죠.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가 됐는데요. 김주홍, 천창수 후보가 출마해서 김주홍 후보는 중앙정부와 시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다. 아무래도 여당 쪽 후보, 보수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천창수 후보는 울산 교육의 미래, 변화, 혁신을 이어가게 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군수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역시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한 창녕군수 선거 네. 민주당 성규 후보, 무소속 하종근, 성낙인, 배효문, 박상재, 하강돈, 한정 후보 등 7명이 역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투표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네. 네, 꼭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많이 저조하다 이런 전망들이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일 선거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뭐 이런데 어찌됐든 지금 여러 가지로 파란을 일으키는 후보도 있고 또 논란의 네거티브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를 좀 보면 국회의원 재선거 그러니까 전주의 경우에는 10.51%로 저조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보면 사전 투표율이 31%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보다는 뭐 20%포인트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최종 투표율도 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선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이 후보들은 열심히 선거운동했지만 거기에 관심은 좀 적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큰 뭐 논란은 사실은 이 전주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후보들이 과연 당선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김호서 후보와 임정엽 후보는 민주당 탈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진보당의 이제 후보로 나 있는 강성희 후보 같은 경우는 네. 현대차 전주공장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뭐 노조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뭐 진보당은 간접당 맞죠. 뭐 공산혁명이 진보인가 뭐 이런 색깔론 공세를 적은 현수막이 네. 지역에 좀 붙어가지고 이게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주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중에 김건희 여사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던 안혜옥 후보 네. 출마도 좀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뭐 득표하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사실은 이 전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 얼마나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마지막에 얼마나 득표할 수 있을지 이런 결과를 좀 보고 민심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 1년 후에 총선 앞두고 호남 민심은 좀 지금 어떻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냉전 시대의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어떻게 됐나 궁금했었는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구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민주당이 시켰는데 어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2월 8일에 민주당 등 야3당이 국회에서 가결을 시켰었죠. 그래서 2개월이 지난 어제부터 이제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변론 준비 기일이 어제 시작된 것이고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서로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평의 절차를 거쳐서 재판관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나오고요. 기각 또는 각하되면 지금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 있어서 사실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를 하면 곧바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게 법상으로 180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고 또 행안부장의 중요한 자리라서 일단 속도를 낼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일단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 국회의 이유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 직무집행법상 이 재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수행을 미비했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변론기일에 나온 이상민 장관 측 변호인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면당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대응과 관련해서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긴 하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재난 현장의 긴급 구조활동과 관련해서는 지휘 감독권이 없다. 개입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면서 내렸던 입법적인 결단이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 법률은 어긴 게 아니다라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현장 지휘권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탄핵 소추 이유는 어떤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참사 사전 예방 조치 미비했던 그 점을 지적하는 이 탄핵 소추의 이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재난안전법상 기본계획, 집행계획, 이 수립 의무, 또 예방 조치 의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과 사용 의무가 장관의 의무인데 미비했다는 거고. 네. 참사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 재난안전통신망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았어요. 당국끼리 소통이 잘 안 됐고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이 내부망이 아니라 언론 보도로 공무원들이 접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사 이후 상황을 보면 사고수습본부 설치 같은 이런 의무를 방기했고 재난안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한 것을 꼽는 상황이고요. 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가 지연됐다는 것을 두고 국정조사에서 골든타임이 지났다. 이런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이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위증 또 여러 설화 이런 것 때문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도 지적이 나왔었고 그리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소통, 치료 지원 미비 이런 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국정조사까지 이 유가족 명단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쳤었는데 서울시가 개인정보 이유로 안 줬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또 계속 줬다고 반박을 하면서 거짓말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참사 직후에 이게 우려할 인파가 아니었다. 또 소방 경찰 배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헌재 앞에서 보면은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다시 한번 파면을 촉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에는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꼭 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유가족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12구 진실버스를 타고 이제 전국을 또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당시에 그 참혹했던 현장을.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OECD 11대 경제대국에서 국방력 세계 5위의 국가에서 그리고 그것도 재난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예방하지 못해서 벌어진 이 참사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참사 직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법대로 수사해보고 법으로 따져봐야지 책임을 묻는 거지. 그냥 물러나고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였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그런 주장이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책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라고 정무직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시청 광장 분향소에서 유족분들이 계속해서 시민들과 만나고는 있는데 네. 이 유족분들 말씀을 분향소에 있는 유족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아직도 국민의힘과 정부 쪽에서는 이 유가족 쪽과의 소통을 안 해준다 그래요. 여전히 무시받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아직도 못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계속해서 공문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들어주질 않아서 이 유가족 협의회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는 소통할 마음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고 오늘도 분향소 앞에서 시민들과 문화제도 하고 유족분들은 여전히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때 우리가 아이들을 다시는 이렇게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도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잘못이 없다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용인해야 될지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1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양곡법 관련해서 결국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이게 다시 또 국회로 넘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제2요구권이 심의 의결이 되고 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를 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보면은 재가를 하면 또 다시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돼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를 제2를 하느냐 다른 법안을 또 의결시키느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빠져 있는데 네. 어제 국회로 바로 다시 돌아오면서 여야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계속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다른 경쟁력 있는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 매입 조항을 집어넣어서 시장에 개입해버리면 네. 공급이 교란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장관도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은 지금 당장의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면 대안이라도 내놔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대안이 있느냐. 그냥 반대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논의가 뭐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엔 이게 식량 주권 논리냐 아니면 경제 논리냐 뭐 이렇게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좀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박 기자님? 뭐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우선 재의결 추진을 하는데 네. 재의결을 추진하면은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의결 할 때 재투표할 때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농촌 지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재투표 이거를 첫 본회의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재투표를 이뤄지도록 그렇게 네. 추진하겠다는 게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이었고요. 또 하나는 정부를 향해서도 대안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면한 과제잖아요. 네. 쌀값 폭락은 매해 우리가 계속 뉴스로 접해왔던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제야 이 뭐 전 정부에서 못했다라는 국민의힘의 지적도 있지만 이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농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건 대책을 만들어보자. 이런 뭐 대토론의 자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와중에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오늘 KBS 라디오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네. 조수진 최고위원이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금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첫 특위죠. 민생특별위원회 민생 119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질문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러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 농업의 미래와 관련이 있냐 이런 이제 비판하는 과정이 나온 거죠. 민생 119 차원의 그럼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KBS에만 먼저 뭐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예. 쌀과 관련해 지금까지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쌀이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쌀을 소비할 수 있게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모로 좀 탄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 또 지금 보니까 뭐 당 안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이게 계속 이렇게 무대책
정책으로 일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보니까 밥그릇 크기까지 그러면 1940년대 사이즈로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 네, 그래서 뭐 참 걱정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비판을 했다. 뭐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웅 의원도 아니 이 오후 4시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뭐 지난번에 있었던 장희찬 최고위원과 MZ세대 이 치맥회도 이걸 얘기하면서 또 아침에 구내식당에 모여 학식을 먹고 1,000원의 아침밥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밥 한 공기를 다 먹자고 하는데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쯔양이 당대표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먹방 유튜버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꼬집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웃지 못할 코미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황당한 구상이다라고 비판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회의 이 말미에 박 원내대표에게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가 정말이냐. 묻기도 하고 뭐 웃음을 또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해프닝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0107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밤부터 온 비 덕분에 전국 산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하네요. 소란스러운 뉴스가 가득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들어보면 그보다 더 위대하고 따뜻한 또 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야 고마워 하셨고요. 7139님께서는 대형차 로드 파일럿입니다. 비가 오면 운전하기 힘들지만 건조한 날씨 산불도 심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방 관계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제주공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김포에서 제주를 오가는 몇몇 항공기가 결항되고 있습니다. 출발 전 미리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시간 전쯤 있었던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의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정자교가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여의도 산업은행 부근에서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여의도 지하차도가 국회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의사당대로 역시 여의도공원에서 국회 앞 삼거리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만큼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로도 서강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더 가서는 원효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주감휴게소 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남청주에서 신탄진 사이 정체가 심해져 있고요. 이후 영남권 남구미 부근 3,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논공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돌덩이 발언해서 어제 저희도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그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발언에 논란이 컸기 때문에 공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한덕수 총리의 그저께 대정부 질문 문제 발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징용해법이 좀 굴욕 외교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이제 하나하나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혹시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를 우리 국민을 좀 돌덩이 취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된 것인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제 이 발언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니까 또 한덕수 총리도 같이 이 좀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서 언성이 높아진 것이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냐. 당사자와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감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에 한 총리가 의도를 곡해하지 말아라. 제가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잘못 판단하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래서 또 윤 의원이 오만한 태도다 하라고 하면서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사실 이 부분이 꼭 국민을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약에 돌덩이라고 비유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그 문제라고 비유를 했다면 그럼 혹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또 돌덩이라고 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또 그렇게 취급한 것이지 않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본회의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고성을 내는 모습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만큼 좀 억울한 심경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진위가 이렇다. 그러니까 왜곡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본인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말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뜻을 짐작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표현, 그 문장, 그 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말하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논란이 생기지 않게 잘 말을 단어를 잘 써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발언을 옹호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의 이런 해명 뭐 이해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위가 분명한 발언 두고 왜곡하는 것에 안타깝다 이런 장동혁 의원의 얘기도 있었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 민주당이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왜 못 알아듣느냐 이런 취지의 비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 하나의 어려움, 뭐 장애 이런 걸 돌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한일 관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 그 장애 어려움들을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다. 강제징용 희생자나 국민이나 이런 분들 지칭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좀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식적 판단으로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좀 구분해서 표현도 발언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국민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 절반 이상도 도쿄전력이 올해 봄 또는 이제 4월 예정이죠. 4월 또는 이제 여름에 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이해를 구해야 하고 지금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일본에 가서 아마 이런 여론을 한번 직접 들어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전국 15세부터 79세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9%, 이해를 얻고 있다는 6.5%, 상당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네요. 후쿠시마현의 어업인 등도 오염수 방류를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해양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42.3%, 이해를 얻지 못해도 일단 실시해야 된다는 응답 5.6%보다 훨씬 더 많아서 역시 일본 국민들은 어업인들의 이해도 구해야 한다고 했고요. 주변국의 이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27.4%로 얻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 9.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방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련해서 내일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도쿄 직접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은 내일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인데요.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서 형사 기소가 됐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서 나는 무죄야 이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네. 현재 시간으로 어제 이제 오후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뭐냐면 피고인에게 기소 사실을 알려주고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고 피고인이 유죄 답변이나 무죄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 법상의 절차인데 이때는 사실 피고인이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34건의 혐의를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7년 전 선거를 앞두고 이 성추문 입막음 목적으로 뿌린 돈이 3건에 달한다 이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전직
성인 배우에게 13만 달러, 네. 우리 돈 1억 7천만 원 정도, 또 한 성인 잡지 모델에게는 15만 달러, 우리 돈 2억 정도를 건넸다는 거고요. 또 트럼프의 혼외 자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던 뉴욕 트럼프 타워 도어맨에게도 지키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3만 달러, 한 4천만 원 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6년 대선 기간 이제 불리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숨기는 범죄 행위 저질렀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기업 문건을 반복적으로 위조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 기업 문건 위조만으로는 경범죄에 불과해요. 네. 하지만 트럼프의 이 대선 도전에 방해되는 이 불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불법 행위니까 이게 중범죄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제 계속 이제 보도되는 걸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숙소에 나와서 법원으로 가는 그 차에 타고 막 이동하는데 CNN 이런 데서 뭐 생중계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것도 이제 전직 대통령의 형사 법원 출석 장면 네.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보여주는 언론의 관심도 볼 수가 있었고 이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른 기소자들처럼 지문 찍고 신분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머그컵. 이 범인 식별용 네. 얼굴 사진 머그샷. 머그샷. 예, 죄송합니다. 촬영은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뉴욕 당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머그샷이 유출될 가능성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찍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재미있는 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본부 내년 대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캠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이미지가 담긴 티셔츠를 이 공식 사이트에서 한 36달러, 4만 7천 원 정도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이걸로 또 정치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와. 어떤 대단하다. 캠페인의 그렇습니다. 활용, 선거 캠페인 활용으로. 그것도 네. 찍지도 않은 머그샷으로. 와. 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네. 거고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기소가 결정되자마자 지지자들에게 이메일 보냈어요. 후원 요청. 그랬더니 뭐 하루 만에 400만 달러, 우리 돈 52억이 모금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도 좀 계속 모으고 지지층의 결집도 유도하는 그런 하나의 좀 방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 캠페인에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택 앞에서 열었는데 이게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네. 현 정부와 검사들의 예. 특히 이 맨해튼 지검을 나의 이 기소 여부를 유출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어찌됐든 미국 소식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한팀뉴스 함께했습니다. 041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봄꽃이 떨어져서 안타깝지만 보약 같은 단비가 내려줘서 도시 농사꾼의 마음은 흐뭇하고 손발이 바빠졌어요. 서툴지만 농사는 정직한 마음의 표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최영일 시사본부 팀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도 빕니다. 이 밖에도 2502님, 1556님 그리고 1673님께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 5230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산불도 잡고 가뭄도 잡기 머리 위에 마구마구 쏟아지는 비 고맙다 하시면서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신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gr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유가 없고 힘들게 살다 보면 일상 자체가 팍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쪼들리다를 들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시달리거나 부대끼어서 괴롭게 지내다란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보통 가난에 쪼들린 삶, 빚쟁이에게 쪼들리다 같이 쓸 수 있죠. 쪼들리다와 발음이 비슷한 표현으로는 찌들리다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좋지 못한 상황에 오랫동안 처해서 그 상황에 몹시 익숙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사용합니다. 고생에 찌들린 얼굴이라든지 가난에 찌들린 삶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찌들리다라는 말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이런 느낌을 가지는 맞는 표현은 찌들답니다. 따라서 고생에 찌든 얼굴 또는 가난에 찌든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찌들은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올바른 활용형이 아니고요. 찌드니, 바른 활용형입니다. 만들다를 만들은으로 활용하지 않고 만든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찌들다와 쪼들리다는 맞는 표현이지만 찌들리다는 우리말에 없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비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에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더 올 전망입니다. 바람도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 때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 16도, 대전, 대구, 부산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떨어지면서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는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아 다소 쌀쌀하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3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3도, 지금까지 3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 하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숨졌습니다. 또 20대 남성 1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의 시군구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3일 재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시음 행세를 하며 고등학생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6건의 피해를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빗길 안전하게 오셨죠?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다들 미끄러워서 조심하셔야겠어요.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요, 그 꽃이 빨리 피어가지고 꽃을 빨리 볼 수 있어서 참 좋긴 했었는데 벚꽃 축제 시간 막 조율하고 막 그랬잖아요. 너무 빨리 피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역시 식목일을 좀 앞으로 당겨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사실 오래됐잖아요. 근데 먼저 식목일이 그 많은 날 중에 4월 5일로 지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선 성종 때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 동대문 밖에 선농단이라는 곳에 가서 직접 경작을 하고 밭을 일군 게 시작이었다라는 설이 유력하고, 또 하늘이 차츰 맑아져서 봄 밭갈이를 시작한다는 절기상 청명 무렵이기 때문에 나무 심기에 너무 적합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날이 식목일이다 하고 지정한 건 194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4월 5일이 식목일이었던 건데 그러면 거의 한 80년 된 거죠. 예, 46년에 지정을 했으니까. 하지만 점차 기온이 상승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식목일을 좀 앞당겨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무 심기에 알맞은 온도가 평균 기온 6.5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많이 더워졌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네. 이게 식목일이 처음 제정됐던 이때 1940년대 서울의 식목일 일평균 기온이 7.9도였는데요. 2010년대 들어서 10.2도가 됩니다. 2도가 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지난해 10월에는 식목일을 이제 3월로 아예 앞당기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오랫동안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나름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산림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그 살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어떠한 상징적인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큰 거지 그 자체로 나무 심기 효과가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산림청 통계를 보면 식목일에 심는 나무보다 그 외 기간에 심는 나무 수가 2배 가까이 많았다고 하고요. 또 나무를 심는 시기는 우리가 단순히 기온이 높다 낮다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뭐 토양의 질, 습도,
습도, 유기물 등등등 이런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또 나무를 심을 때 우리가 주로 평지보다는 산림에 심잖아요. 네. 근데 산림은 평지보다 기온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그런 거네요. 근데 저는 이제 북경에서 한 3년 살다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청명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휴가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딱 나무 심는 날 또 중요하지만 절기로서의 이것도 좀 판단을 해서 뭐 옮길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워낙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하니까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넓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겠네요. 네. 정부가 저출생 대책 마련에 정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 예산은 60%나 줄였다면서요. 네. 이 정부 정책에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정부는 현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와 사업주 단체에 대해서 3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이 사업 예산이 309억 6천여만 원이었던 게 133억 5천여만 원으로 왜 이렇게 줄인 거예요? 너무 많이 줄었죠. 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저출생 대책 중에 하나로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지원 예산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근데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이렇게 예산 감축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사업 목표치를 뛰어넘었다는 설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행률이 2021년에 91%에 도달했고 4년 연속 90%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고용부에서는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자세히 뜯어보면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곳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 대상이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데 이게 2005년에 제정한 기준이고 그럼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이런 기준이라면 중소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러네요. 예,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해서 비교하면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대상을 좁게 봐놓고 이행률을 봤기 때문에 90%가 넘은 거죠. 예,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의무사업장 기준을 좀 낮추자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비용을 문제로 들면서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충원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워낙에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직장 어린이집조차도 미달이 나는 경우도 제가 또 보기도 봤어요. 요새 그래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 직장에서만 아이를 받아주니까. 그리고 또 고용부 입장은 기업마다 직원의 성별 구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증가시키기엔 어렵다라는 입장인 건데 저는 여기서 이게 직원 성별 구성이 무슨 상관일까 생각이 든 게 아빠들도 직장 어린이집에 넣고 싶어 하고 그럼요. 예,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또 뭐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 직원이나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을 같이 받든가 이렇게 상생형으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최근 발표한 이 저출생 대책 방향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정말 아이 키우기 편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아빠들도 충분한 육아휴직과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낳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지연말단적인 대책이라고 내놓고 실제로 예산은 이렇게 팍팍 줄여버리고 이러면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좀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답답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공보육이거든요. 사회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근시안적으로 책상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실제로 엄마들 또 아빠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육아의 어려움들을 좀 직접 들으면서 현실성 있는 그런 정책, 예산 이런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남성이요. 공원에서 놀고 있던 9살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이것이 수상하게 여긴 어떤 시민이 제동을 걸었는데도 아니다. 끝까지 우겨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게 어제 많이들 보신 뉴스였는데요. 네.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일 오후 5시 15분쯤에 광주 북구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9살 B양에게 간식을 주면서 접근한 뒤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어요, A씨가. 네. 그래서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B양에게 간식을 주면서 내가 집에 있는 인형을 주겠다,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데려간 거예요. 500m가량을 데려갔는데 어머나. 이 모습을 보고 한 시민이 수상히 여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민이 따라갔는데 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얘 삼촌이라 데리고 가는 거다. 거짓말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이 A씨가 꼬여내고 회유한 거에 넘어가서 9살 아이조차도 이 시민에게 내 삼촌이 맞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네. 아이고. 근데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내 삼촌이 맞다고 아이가 말을 했으면 사실 수상히 여기고 신고한 시민도 여기서 되돌아갔을 만도 하거든요. 근데 의심을 풀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A씨 집으로 들어가자 이 시민분도 뛰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집요하게 캐묻는 거예요. 이 삼촌이라고 우기는 남자한테 그럼 애기 할머니 이름은 뭐냐? 할아버지 이름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캐물으니까 A씨는 결국에 본인이 삼촌이 아니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A씨는 결국에 주택가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고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전 참 놀라운 지점이 9살이라고 해도 판단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어른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꼬여내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아까도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어른들이 배려해주고 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인이십니다. 맞아요. 네. 저도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정말 하나의 인생을 구한 겁니다. 이 엄마 아버지 얼마나 이게 가슴을 쓸어내리셨겠어요. 네. 이 아이가 정말 근데 순간이에요. 아이는 정말 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이를 잘 봐야 되고요. 한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나깨나 아이 정말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중증 장애인이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음식점에 갔다가 제지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식당 측이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항의하는 손님들한테 오히려 영업방해 신고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 도봉구의 한 가맹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점심을 먹으러 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을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죠. 입구 앞에 4인석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여기에 전동 휠체어가 자리 잡으면 직원들과 손님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A씨 일행이 들어오자마자 전동 휠체어는 안 돼요. 이런 말만 했고 A씨는 안을 둘러보지도 못한 거예요. 직원들은 그러면서 들어올 거면 저기 구석자리에 일행끼리 떨어져 앉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A씨와 식당 측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직원들이 급기야 소리를 지릅니다. 나가라고 지금 장사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함을 치고 A씨는 지금 내가 영업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애인 차별이다 라면서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30여 분간을 말다툼을 해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식당 측은 A씨 일행을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이 상황이 A씨가 직접 찍은 영상을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네.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랑 같이 주말에 샤브샤브를 먹기 위해 갔던 것뿐인데 내가 가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게 슬펐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전국에 9만여 명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네.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차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이들을 없는 듯이 없는 사람처럼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밥 한 끼 드시려고 했던 건데 네. 여기서 문전박대를 당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로자 파크스 아시죠? 네. 흑인들이 버스 탈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흑인 인권 운동의 큰 역사를 열었는데요. 저는 우리 장애인들 어쨌든 이동권 관련해서도 하고 있지만 여튼 이런 차별적인 인식 대신에 우리가 정말 존중과 배려 따뜻한 마음 이런 것만 있으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네요. 그러네요. 예, 제가 대타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최영일 평론가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셔가지고 그래요? 예, 제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제가 잘 부탁.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래요. 예,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세게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구나. 네, 제가 이 프로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의전 비서관 문제가 생겼을 때 김건희를 해임해야 되겠구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화제가 됐는데요. 압수수색 안 오셨나요? 우리가 뭐 그런 거에 압수수색 당할 정도 군부는 아니고. 네. 그거는. 네. 그 청와대 그 안보실장 바꾸고 의전 비서관. 네. 외교 비서관. 외교 바꾸는 게 그게 그 김건희 여사가 작용을 해서 그랬다. 이런 이제 소문이 있다 그래갖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꿀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해임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그런 대통령실의 인사 이런데 네. 그 개입하거나 또 그런 개입했다는 무슨 김건희 줄이다 누구 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정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관심사가 김건희 여사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좀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거구나. 예. 그 순천 정원박람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내외분께서. 근데 그 사진을 대통령실 그 사진 뉴스에 올려놓거든요. 혹시 그 사진 보셨습니까? 그 사진에 보면 김건희 여사 단독 사진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네. 나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김 여사 힘이 센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후보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2차례 만났는데, 윤핵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같이 있더라. 누굴까요? 그야 부부지간이니까. 네, 당연히 김건희 여사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부인이니까. 네. 조금만 움직여도 화제의 중심이 되고 하는데 그럴수록 좀 신중해야 되고. 네. 또 나설 때 안 나설 때를 가려야 되고. 물론 대통령 부인도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뭘 좀 자제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눈이 일반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의 공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좀 옷도 좀 검소하게 입고 꼭 무슨 패션쇼 하듯이 맨날 옷 갈아입고 나오고 그럴 게 아니고 좀 약간 일종의 정부의 무게를 대통령 부인도 동시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좀 가벼운 처신은 그만큼 대통령과 정부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게 되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되니까 그럴수록 좀 처신도 신중하게 해야 될 뿐더러
대통령 같이 갈 때 안 갈 때도 잘 가려야 되고 네. 예를 들면 외국에 가는데 네. 그 나라의 총리나 대통령의 부인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땐 파트너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땐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랬죠. 안 그랬습니다. 예. 혼자 가셨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의 네. 영부인의 파트너가 없을 때는 안 가는 거죠. 아. 갈 때마다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서 별도 일정도 막 잡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썩 정부의 네. 그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좋게 비치지 않고 네. 또 옷 하나도 네. 좀 그 정중하고 좀 검소하고 네. 좀 신중하게. 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 여성 총리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 항상 수수하고 검소하게 그렇죠. 그립지. 그렇습니다. 뭐냥 요란스럽게 뭐냥 유행 따라 철 따라 이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메르켈 총리만 보더라도 네. 그냥 그 마트에서 만나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그렇죠. 평범한 예, 네. 아주머니 그 스타일로. 오바마 부인도 그랬잖아요. 미셸도 그랬죠. 예, 미셸 오바마도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네. 말하면 정부의 무게감이나 대통령의 권위나 네.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는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네. 그냥 말이 많고 네. 그러니까 뭐 행정관은 무슨 김건희 여사 줄이고 뭐 비서관은 누구지 이렇게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예. 정부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 예. 근데 김 여사가 진짜 그렇게 힘이 셀까요? 힘도 있을까요? 뭐 예컨대 뭐 공천에 영향을 미친달까 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행사하면 안 되죠. 네. 행사하면 그게 문제지. 그게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국정농단이라는 게 뭐 따로 생기나요? 네. 최순실은 그 남남인데도 난리가 났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국정농단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인데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천에 개입하거나 뭐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일에 깊숙이 힘을 발휘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요. 권력이 가는 데는 비밀이 없습니다. 언젠 다 드러납니다. 다 터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어도 안 해야죠. 그 진짜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거 특검법 뭐 발의도 이제 한다고 하고 점점 또 이 뒤로 갈수록 그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걱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는데 뭐 김건희 여사 관계 뭐 특검을 하기까지는 뭐 하고 보면 내용들이 특검 사항까지는 아닌데 나 현재 저렇게 그냥 나서고 뭐 힘쓰고 뭐 인사에 개입한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소문이 돌고 저렇게 하면 리스크가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한번 왕창 사고 나죠. 그러니까 요쯤 했을 때 좀 자중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예고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라. 이런 그렇습니다. 경고 말씀, 당부 조금 말씀.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조심해야지. 많이 조심하는데. 많이 조심해라. 네. 그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나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영부인이 너무 나대지 말라 이런 이야기지. 영부인 너무 나대지 말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요. 안 오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2-3%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크진 않습니다. 근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대통령의 지지도가 눈에 띌 만큼 오를 일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지지도가 안 올라갈 일만 생기잖아요. 그런가요? 한일 정상회담 관계도 뒷말이 많았죠. 뭐 그다음 김성한 안보실장 안보실장 인사 교체도 그랬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노동시간 69시간 뭐 문제. 그것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정말 대통령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고 뭐 소신 있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불안불안하죠. 그게 잘 정제되거나 네. 잘 좀 다듬어지거나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네. 그런 감동적인 행보가 아니고 그냥 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통령의 권력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오만으로 비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바친다. 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너무 대통령 권력에 취해 너무 오만하다. 네. 이렇게 보이지. 그것이 예를 들면 취임 1년이 됐잖아요. 지금 5월 달이면.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당하고 대화하면 없잖아요. 야당 지도부나 뭐 야당 인사들 용산에 초청해서 뭐 밥 먹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야당과 협치를 안 하는 유일한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네. 야당이 시시콜콜한 거 뭐 잘자구리 한 것까지 일단 생기면 다 물고 늘어지잖아요. 생기면. 그런데다가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각, 총리 네. 또 불안불안하잖아요. 국회 답변 하나 하는 것도 뭐. 저 대정부질문 보셨죠? 뭐 돌덩이가 어떻다. 네. 뭐 물론 뭐 그 돌덩이라는 물체를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무게감을 이야기한 거겠지만은 네. 그러나 답변 과정에서 야당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꼭 무슨 총리가 국회 나와 싸우듯이 그냥 달려드니까. 그게 화를 엄청 불같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총리가 그 정부의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오는 네. 건데. 그럼 정부가 그렇게 화내고 경망스럽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도 그러잖아요. 당도. 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김전 의원 세 번이나 그냥 막말해갖고 그 정도면요. 김재원 의원은 내가 지난번에 그래요. 2번 네, 5.18. 뭐 누가 천하 통일했다 뭐 네. 그럴 때까지는 내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말 실수로 봐줄 수 있지만 한 번 더 하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뭐 그냥 제주 4.3은 뭐 격이 낮다는 동 이래 이야기가 그 정도 되면요. 최고위원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까? 3번이잖아요. 한 달 쉰다 그랬는데. 한 달 쉬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내 자질이 최고위원은 내 몸에 비해서 옷이 크다. 내가 옷을 벗겠다. 내 몸에 안 맞다. 또 어떤 최고위원은 또 무슨 양곡관리법 쌀 소비하는데 뭐 밥 많이 먹으라 뭐 하루 한 끼씩 밥 먹자고 뭐 그랬다면요. 네. 그게 여당의 최고위원이 할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당이 그렇죠. 네. 대표가 존재감이 없죠. 최고위원들 돌아가면 사고치죠. 총리가 뭐 그러죠. 또 법무부 장관은 국회 모으면 민주당하고 싸우죠. 네. 그러니까 내각이 점수를 딸 일이 있나요? 당이 점수를 딸 일이 있나요? 대통령 본인이 점수를 따나요? 그러니까 그죠. 고정 지지층 30% 네. 내가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인서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KBS 1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방송 내용 잠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적인 가장 경축일이나 기념일은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충무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요. 기념일에 급이 있다. 그러니까. 네. 뭐 참석 안 할 수도 있죠. 네. 참석 안 할 수도 대통령이 있는데. 매년 뭐 못 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광복절이나 3.1절 보다가 격이 다르기 때문에 급이 참석 낮아서. 안 할 수 있다. 급이 낮으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이 인식이 그 정도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그런 인식 갖고는 곤란하지. 근데 이분이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수석이란 말은 없고 그건 뭐 제일 많이 최다득표자.
득표를 제일 많이 했다 그래서 수석이라 그러는데 수석이란 말은 그 당은 당규에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최고위원주에 점수를 많이 땄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최고위원 5명이 되는데 그중에 누가 제일 1등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1등을 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주에 득표를 제일 많이 했다 이거지. 그게 명칭이 뭐 수석 최고위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 고모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이제 대통령께서 뭐 호남도 가시고 영남도 가시고 뭐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뭐 행사도 가시고 뭐 야구 가서 뭐 시구도 하고 했는데 제주는 안 가셨단 말이에요? 뭐 제주는 후보 때는 한번 가긴 갔죠. 예, 후보 때는 갔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가시면 보수 대통령 중에 첫 번째로 4.3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그거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물론 뭐 일정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째 4.3 추념일인데 거기는 웬만하면 참석하는 게 좋죠. 참석하는 게 좋고 그러고 대구 뭐 서문시장을 뭐 4번이나 갔다 뭐 이런데 저도 뭐 그쪽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구석구 대통령이 되면요 17개 시도에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저 강원도 뭐 휴전선 일대라든지 뭐 대성동이라든지 뭐 안 가본 데 있잖아요. 또 뭐 충청도 그러고 뭐 호남도 그러고 뭐 이래 안 가본 지역에 한 번도 대통령의 발길이 안 미친 지역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장관을 할 때 어떤 지방의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마을 생긴 일에 제일 높은 사람 왔다고. 그 말이 뭐 몇백 년 되는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물론 뭐 가면 환영하고 뭐 힘도 생기고 뭐 지지자가 열광하고 하니까 그런 데 가고 싶지만 그러나 설사 사람이 20-30명밖에 안 모인다. 그 동네 주민 다 모여봤자 30명도 안 된다. 이런 마을이라도 대통령이 찾아가셔야지. 그렇죠. 그렇게 챙기는 모습. 그게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고 그게 정치력이 사는 것이지 그냥 뭐 열광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뭐 하는 데만 자꾸 가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기분은 좋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국정의 운영함에 있어서 인구가 10명짜리 동네라도 그 동네 정부의 고관이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그런 데라도 시간 나면 가보고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를 아울러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이걸 그 윤 대통령이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재호 고모님 말씀을 좀 실시간으로 대통령께서 좀 들으시면서 국정에 좀 반영을 좀 하셔야 뭐 보수 품격 안 듣는 걸로 뭐 소문이 났는지 뭐 도대체 좀 들으셔야지. 그래야 좀 지지율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래 들으셔야 되고 대통령 자기인데 싫은 소리 한 사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내 언론 보고 뭐 큰 건 아니지만은 뭐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바로 했대요.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가 들어볼 때는 그 바른 소리 했더라고. 그런데 또 뭐 국민의힘에 무슨 국회의원이 또 뭐 신평 변호사들이 뭐 조지고 뭐 하는데 그런 게 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용 의원이 간신이다. 그러면 누군지 수행실장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의 충성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신평 변호사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참 새겨 들을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말했다고 이제 멘토도 아니다. 뭐 멘토라고 한 적도 없다는 동 뭐 바람 따라간다 그러다 뭐 요리조리 뭐 옳은 게 다닌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집구석이에요 그러면. 걱정입니다. 되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국민님도 쳐다볼수록 걱정. 내각도 이건 뭐 마음 가는 데 없어. 대통령실도 뭐 아이고 뭐 하는 거 그냥 인사 같은 거 뭐 그냥 안보실장 갈고 뭐 하는 거 보면 그것도 마음 가는 게 없어. 내가 명색이 당의 고문이긴 하지만은 내가 봐도 그런데 오히려 내보다 더 중립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답답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무슨 지지도가 올라가겠어요? 걱정입니다. 안 올라가죠.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랑 여러 최고위원들의 이제 사고치는 문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기현 대표 지도력. 이것에 대해서 물론 한 달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당 운영해가지고 지켜볼 것도 없어. 네? 지켜볼 것도 없어. 안 지켜봐요. 전당대회 할 때 이미 그때 내가 요 방송에서 그랬는데 1차전에서 김기현 씨가 과반 넘어서 당선되면 당은 어려워진다. 아주 어려워진다. 이미 예측을. 네. 그거는 김기현이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보고 찍은 거니까 당 대표는 존재감이 없어지고 용산만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1차전에서 과반이 안 돼서 2차전까지 가면 그래도 당이 조금 생동감이 산다. 그래서 당을 위해서나 대표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2차전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행하게 1차전에서 내 예측대로 끝내버리니까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는 안중이었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거니까 대통령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존재감이 없는.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어지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지도력이 안 설잖아요. 정치력이 안 서잖아요. 무슨 말을 과감하게 하려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떻게 볼 거나 눈치 용산에서 또 뭐라 생각할까 그러니까 눈치가 보게 되는 거지. 자꾸. 저걸 쟤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한 달 동안에 내가 시킨 대로 하고 했는데 인사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인사도 연포타인가 뭔 타인가 하다까지는 전부 친윤을 다 갈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의 목소리, 민심과 대통령실이 거리가 있을 때는 민심을 대변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러니까요. 민심과 대통령실이 거리가 있을 때는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대변하는 게 아니고 민심을 대통령실에 대변하겠다. 이렇게 딱 치고 나가서 이번에 김재원 최고라든지 무슨 헛소리한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태영호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경우는 좀 달라. 그분은 출신이 저쪽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 그 사고가 우리와 같은 사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꼭 그 사람 말하는 걸 꼭 우리들이 시각으로 재단할 건 아닌데 그러나 김재원 최고라든지 이번에 조수진 최고가 쌀 소비하기 위해서 밥 한 공씩 먹으라 그랬나 그거는 아니다. 그 최고위원으로 할 소리가 아니지. 그러니까요. 고모님 근데 전광훈 목사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전광훈 목사와 같이 반문운동 반문운동 그렇지.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도에 처음으로 그야말로 건국 처음으로 보수 집회가 과문 일대를 메웠잖아요.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300만이라고 하고 500만이라고 하고 정말 최고의 집회를 했는데 그때 기독교 쪽에 대표하는 정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를 했고 그 집회 내가 총괄 본부장을 했어요. 그래 그 집회를 사실상 만들어냈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쪽의 연사는 전 목사님이 섭외를 했고 일반 정치인들 연사는 내가 다 섭외를 해서 그 집회를 10월 3일 10월 9일 그야말로 300만이라도 하고 500만이라도 하고 그 집회를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정권 교체의 계기가 된 거죠. 2019년. 그래서 이렇게 정광훈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나 아니었으면 내가 광화문에서 안 했으면 이게 정권 교체가 됐겠냐 이런 주장을 그 말씀은 일리는 하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정권 교체가 되고 안 되고보다 정권 교체에 큰 힘을 10월 3일 10월 9일 집회가 분기점이 됐죠. 정권 교체 분기점이 됐죠. 근데 당내에서는 이분이 이 땡땡 저 땡땡 하면서 욕설도 섞고 그렇죠. 좀 이제 그랬는데 목회자 맞냐 정치인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마치 무슨 국민의힘에 지분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고 그거는 내가 그때 같이 하고 그 후는 집회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2019년 10월 이후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 목사는 가만두면 돼요. 건들지 말고 그냥 본인은 본인대로 본인이 생각대로 본인이 또 목회관대로 하시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극좌도 있는 거고 뭐 극우도 있는 거 다양하잖아요. 네. 다양한 것이 섞여서 하나의 대한민국 발전 방향을 나가면 되니까 그냥 가만두시면 돼요. 본인은 본인 남대 하도록. 네. 근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자꾸 기대 걸거나 덕 보려고 하거나 뭐 거기에 편성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되고 그냥 네. 아 그런 분도 있구나 하고 두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자꾸 뭐 하나 그 일정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갖고 네. 재단하거나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도 계시고.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다 네. 그냥 하시는 얘기를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도록.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아니 과문에 가서 태국기 흔드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성조기 흔드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서초도에 가서 지난번 조국 집회처럼 뭐 또 조국이가 최고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국이 나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다양한 것이 섞여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느 한쪽을 재단해가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나라가 자꾸 분열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협의화되고. 그러니까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두면 네. 되는 거지. 근데 마치 이제 당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당내에서도 뭐 조금 좋은 뭐 당이 거기에 기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네. 또 본인도 실제로 뭐 목사하시는 분이 뭐 정당에 무슨 영향력이 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본인이 말이 좀 거칠지 예, 말을 그냥 막하지 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렇군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한일 회담 이후에 후폭풍이 좀 거센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요. 예. 이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건 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쪽에는 뭐 대통령도 그러고 뭐 자꾸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런 게 없다 하는데, 네. 일본 언론은 자꾸 솔솔 냄새를 피우잖아요. 무슨 말도 했다, 뭔 말도 했다, 뭐 독도도 이야기했다, 뭐 위안부도 이야기했다, 후쿠시마도 이야기했다, 뭐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한번 외교부에서 네. 정식으로 따꼼하게 이야기를 물론 일본이 네. 4월 달에 이달에 선거니까 네. 자기네들 국내용으로 언론 플레이 할 수도 있어요. 언론 플레이를.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그건 일본 자기네들 사정이고 네. 우리 사정은 그것 때문에 언론이 또 자꾸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 여론이 자꾸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정부에서 한번 정식으로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좀 일본 언론도 자중하라든지 일본 정부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라든지 이렇게 네. 정식으로 한번 매듭을 지을 필요는 있지요. 그러니까요. 자꾸 끌려대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뭐 독도 문제도 그렇고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뭔가 하나 딱 부러지게 한다는 게 네.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나라 들어올 리 없다 이것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WTO 위반이니까 그 어차피 안 되는 그러니까 수산물 들어올 수 없다 이건 예. 뭐 수산물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후쿠시마에 원전 방류했냐 안 했냐 네.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분명히 전달하고 일본의 분명한 입장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대통령이 특별하게 하실 건 없으실까요? 외교부만 하면 될까요? 일본 문제가 외교부가 좀 대통령이 네. 외교부에 지시를 해야죠. 지시를 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상황을 그게 대통령의 뜻이고 네. 대통령의 의지다. 이렇게 밝혀줘야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빨리 할수록 좋지. 뭐 자꾸 시간 가기 전에. 그렇군요. 내일이라도 좀 입장을 좀 오늘이라도. 왜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좀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괘씸하잖아요. 네. 아이고 이제 하늘 회담 해놓고 난 다음에 뭐 자꾸 뒤에 와서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사람을 어려운 데 빠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무슨 뭐 회담 한 것도 되네 뭐 또 독도는 뭐 자기네 따윈동 강제징용에 강제는 없었다는데 이렇게 교과서를 바꾼다는 동 이렇게 막 나가니까 네. 우리로서는 사실 불쾌하지. 네. 기분 나쁘기 짝이 없지. 그러니까요. 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또 한 번 뵀으면 좋겠네요.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네, KBS 제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아니,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워낙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는 늘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 3월 29일 자정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강남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납치 살해되는 이런 사건, 굉장히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42시간 만에 범인들이 검거는 됐습니다만 여전히 일주일 정도 지났어도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또 배후 범행 동기 뭐 이런 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사건의 성격은 납치 살해 사건인데 네. 관련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살인 교사, 청부 살인 혹은 그와 관련된 네. 그게 이제 단일하게 된 게 아니라 뭐 2, 3중에 어떤 그 좀 층위가 있는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이게 네. 뭐 원한이냐 아니면 뭐 돈이냐 이런 게 이거는 이제 보통 살인 교사나 청부 살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동기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숨겨야지 나중에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 이게 여러 방향이 보이는 게 그런 겁니다. 일단 관련된 사람은 여기서 주요하게 주범으로 이끈 이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한 사람이고 실제로 납치를 실행한 사람은 황 씨와 연 씨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 피해자를 폭력으로 납치해 갖고 살해한 후에 대청호에 유기한 사건이죠. 그런데 네. 거기에 이 씨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람은 3명이고요. 지금 네. 구속된 상태고요.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은 네. 이들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 씨가 모든 것의 기획자이자 주범이냐 아니면은 그러기에는 상황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씨를 뒤에서 사주한 누군가가 있느냐. 배후가 있냐.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 황 씨, 유 씨 부부. 네. 근데 왜 이 연결이 되냐면 피해자와 이 씨와 황 씨, 유 씨 부부 사이에는 코인이라고 하는. 네, 돈 문제. 예, 코인 사기 혹은 그 환경 관련된 코인과 관련된 대단히 복잡한 사건이 관련된.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5명이고 네. 이 씨의 부인이 범행 도구를 제공해 줬다고 해서 입건이 됐고 네. 다른 어떤 또 이 씨가 있는데 20대는 같이 처음에 뭘 하려고 하다가 네. 그만둔. 그럼 지금은 6명 정도?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개입되거나 연루되어 있는 범인들이 한 6명. 6 정도고.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건 왜 이 성격이 뭐냐면은 네. 지금 실행자나 기획자들은 본인들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야지 유리합니다. 그렇죠. 나만 한 게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경찰은 가려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사를 막 던지는 거를 차근차근히 따라가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네. 언론의 보도는 그보다 좀 앞서죠. 네. 그러니까 10명인지 20명인지 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고 네. 흘러나온 얘기고 네. 경찰의 정식 선상에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6 정도. 6명이다. 예. 그런데요. 이 씨 변호인이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혐의는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된 핵심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핵심은 이제 이 씨가 무엇인가를 네. 이 씨와 피해자 사이의 관련은 분명히 본인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코인 문제가 생기면서 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흥신소나 이런 사람들 통해 지금 실행자 둘이죠. 네. 미행을 시키면서 무엇인가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킨 이유가 네. 돈 때문이냐 아니면 이 씨가 그 코인애한테 실패를 해갖고 그것 때문에 원한을 가진 거냐. 이 동기가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동기가 헷갈리는 것은 이 씨가 단독으로 했으면 원한인데 네.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으면 돈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살인교사라든가 청부는 이게 보통의 이런 층위를 갖습니다. 그냥 혼자 하긴 어려우니까 누굴 끌어들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떠가지고 그 청부살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이런 게 정말 있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의혹과 질문과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수사해 보셨잖아요. 경찰관 출신으로서. 이 사건 배후나 공범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촉이나 감으로 볼 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일까? 어떻게 전망 보십니까? 관련성 있는 사람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더 있다. 근데 주범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종범. 그러니까 2명은 실행범이죠. 네, 실행범. 실행범부 하나는 실행하다 만 거고. 네. 이 씨 관련된 주변 사람들 부인하고 본 사람은 네. 주범급이고 그 급에 한둘이 더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본인의 주범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얘기 안 하면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판에 기소되니까 네. 재판에서 따져보면 이 씨의 입장에선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변호인과 같이 짜고 있는 겁니까? 묵비권과 선별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요즘 이 사건 자체가 거의 뭐 영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네티즌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요. 경찰이 이 씨가 착수금 성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 주신 황 씨와 연 씨로부터 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실행자가 얘기한 겁니다. 예. 아, 실행자가. 예. 아, 이 사람이 착수금 성격으로 4천을 받았다. 그럼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그게 유 씨, 황 씨라고 하는 부부. 등장인물 너무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네. 배우 세력이라고 하는 윗선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네. 좀 재력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공보수로 5억 아니. 살인을 하고 성공보수 이게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말이죠. 성공보수로 5억을 받기로 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정말 이렇게 청부살인이 많이 있습니까? 청부폭력은 있습니다. 청부폭력. 예. 근데 청부폭력과 미행이 계속된 겁니다. 석 달 동안. 네. 그러다가 이 미행과 청부폭력 쪽이었다가 이제 이걸 바꾼 거죠. 그러니까 청부폭력에서 청부살인으로. 이렇게 탁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예. 그래서 이제 2달, 석 달 동안 미행을 시키고 감시를 하게 한 후에 네. 그때는 살인은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때 얘기하면 사실은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흥신소 시장에서 이런 채권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그럼요. 뭐 있어요? 도청기 달고 추적기 달고 난리도 아니죠. 가끔 화장실에 이렇게 보면 사람 찾아다니는데 뭐 이런 게 붙어 있고 탐정이란 이름 탐정 뭐 이런 게 있어서 야 이게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싶은데 영남제분 3호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비슷한 거였다. 그렇죠. 그건 이제 요거는 왜냐하면 네. 그 사건 자체가 한 2, 3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청부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이 다시 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하청은 단가가 싸지죠. 그럼 단가가 싸지면 비전문가가 말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문가는 범행이 서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실제로 납치할 때 막 폭력이 행사되고 목격자 나오고 자기 차 쓰고 난리도 아닌 것은 네. 결국은 최종 말단의 실행자들이 서툴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계획은 어느 정도 완벽했죠. 왜냐하면 도주로라든가 대포폰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네. 또 기획은 완벽했다. 이 불균등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들을수록 이 미스테리한 상황인데 강남 한복판에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 굉장히 어찌 보면 대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신고도 막 즉각적으로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2-3달 전부터 그렇죠. 미행이 있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은 좀 허술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행은 제대로 된 겁니다. 네. 이들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게 살인까지 넘어갈 때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청부 액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상황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좀 이게 뭐 들을수록 점점 좀 정말 영화 같은 사실 뭐 이런 게 벌어지니까 참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범행 차량에서 혈흔도 발견이 됐고요. 흉기, 주사제, 마취제 뭐 이런 액체도 발견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부검 구두 소견이요 질식사로 의심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알려지기로는 납치 후에 가상화폐 이체를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 씨와 만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납치한 사람들은 죽일 생각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중에 이 씨가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납치를 해갖고 사실은 바로 죽이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비밀번호 코인 지갑의 암호를 찾아내야지 죽이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됐는데 네. 나중에 합류한 누군가가 이 말하자면 범행 방식이 네. 달라진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수단하고 방법이 안 맞는 겁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는 경부 압박 절시로 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와는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좀 아까운 생명이 이렇게 희생되는 사이에 물론 이제 시민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3분 만에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고 또 7분 만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고 뭐 이런 등등은 있었지만 아예 막을 수는 없었나. 왜냐하면 CCTV 영상을 보면요. 차종 번호 뭐 바로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21세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첨단 시대에 이런 게 가능하냐. 그리고 뭐 신고 이후에 4시간 지난 다음에 수배 차량 시스템 뭐 이런 걸로 이제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요. 좀 이 수사 과정에서의 아쉬움 이런 건 좀 지적하실 만한 건 없으실까요? 초기에 이제 코드 제로를 발령했을 때 누가 최종 책임을 졌느냐.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형사과장이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서서장은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됐고 실제로 수서 수배와 서울 수배는 빠르게 됐습니다. 1시간 안에. 네.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왜? 납치가 됐는데 서울 안에만 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국 수배로 바로 가야 되는데 왜 전국 수배를 할 수 있는 와스란 시스템에 등록을 3-4시간 뒤에 했느냐. 네. 그게 사실은 핵심은 시스템은 있는데 왜 쓰지 않았느냐. 그럼 권한이 없었느냐? 그럼 권한이 없으면 보고를 하지.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게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에 뭘 바꾸려고 했는데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견지에서는 피해자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질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고속도로 상황에서. 네. 그렇게도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왜 안 됐을까?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경찰에서는 감찰을 통해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끝으로 짧게만 한 30초만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지. 예, 어쨌든 오늘 뭐 신상 공개 문제도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좀 전망은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나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씨의 진술만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다면 네.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